매년 이맘때면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섬들이 있죠. 바로 사이판과 괌.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한국인이 이렇게 많이 방문하는 휴양지, 그 사이에는 한국계 후손이 무려 40%가 넘는 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는 한국인들이 만든 비행장이 있는데요. 이 비행장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킨 미국 핵폭격기가 일본으로 출격한 곳이죠. 사이판, 티니안을 포함해 태평양의 섬들은 마치 미국의 서부 개척처럼 한국인에게 있어 기회의 땅으로 불렸는데요. 실제로 한 마을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한국인도 있었으며 배우의 아버지도 이곳에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죠. 남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제도, 여기엔 한국인에게 아주 특별한 섬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판과 괌 사이에 있는 티니안 섬이죠. 티니안 섬엔 한국계 후손이 전체 주민 중 40%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대체 이 섬에는 어째서 이렇게나 많은 한국계 후손이 거주하는 걸까요? 티니안 섬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대항해 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때는 1668년, 마젤란이 티니안 섬을 관측한 1521년 이후 147년 만에 스페인은 괌을 시작으로 티니안 섬을 비롯한 여러 섬을 마리아나 제도로 명명하고 공식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섬을 점령한 스페인의 주요 목적은 원주민인 차모로족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스페인의 포교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을까요? 원주민은 스페인의 선교사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전통신앙을 고집했죠. 그러자 스페인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개종하지 않은 원주민을 처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무려 마리아나 제도 원주민의 90%를 학살해서 원주민을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원주민을 많아도 너무 많이 죽이자 스페인은 원활한 통치를 위해 티니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괌으로 이주시켰는데요. 그래서 티니안은 무인도가 되었죠. 이후 200년가량 지난 1898년 미국과 스페인은 쿠바를 둘러싼 문제로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에서 패배한 스페인은 미국의 괌과 필리핀을 빼앗기게 되죠. 전쟁으로 국력이 쇠퇴한 스페인은 1899년 티니안 섬을 비롯해 갖고 있던 여러 섬을 독일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왜 스페인으로부터 섬을 구매한 것일까요? 독일은 1894년부터 식민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식민지를 만들기 어려웠죠.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를 확보해 경제 개발을 이루고 싶었던 독일은 마리아나 제도를 사들이며 남태평양의 수많은 섬을 지배했는데요. 독일인 지배자들은 섬의 원주민을 이용해 야자 열매 사업과 광산 사업을 진행했죠. 하지만 독일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14년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연합국인 일본은 해군을 파견해 독일이 지배하던 태평양 섬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승전국과 패전국은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때부터 일본은 독일이 지배하던 태평양 섬들, 즉 남양군도를 위임 통치하게 됩니다. 위임 통치, 이 단어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당시 승전국들은 독일의 식민지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지 말고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독립시키자고 합의했죠. 하지만 동양의 패권국이 된 일본은 남양군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까지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로 성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포교 활동을 한 스페인이나 경제 개발을 진행한 독일과 달리 일본의 통치 목적은 더욱 과감했는데요. 바로 남양군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었죠. 당시 일본은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남양군도를 직접 통치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해군이 점령지를 통치했던 군정 통치를 그만두고 남양청을 설립해 남양군도를 위임 통치하는데요. 일본은 해군을 동원해 일본 기업들이 남양군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남양청을 통해 남양군도로 이주하는 일본 국민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기업 유치와 자국민 이주 정책,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일본은 장기적으로 남양군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고 한 건데요.
당시 남양군도로 이주한 사람들은 주로 일본 국민 중 하층민인 사람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시 일본 국민으로 분류되던 한국인이었죠. 그렇다면 일본의 이주 정책으로 남양군도는 순조롭게 일본화되었을까요? 일본의 전략은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패싸움을 했기 때문이죠. 1914년부터 1945년까지 태평양의 섬들을 지배한 일본을 시대 상황에 따라 4가지 시기로 구분하자면, 제1기는 1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이 독일의 식민지를 점령한 후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해군이 직접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과 대만 등을 점령하며 일본 기업이 점령지에서 사업을 하면 무조건 대박날 것이라는 투자붐이 불었는데요. 이때 남양군도에서 크게 사업을 하며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이주시킨 두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니시무라 척식회사와 남양척식공업회사인데요. 당시 시모노세키 섬에서 어업 사업을 하던 니시무라 소지로는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 1917년부터 사이판의 제당소 사업을 시작하죠. 그는 사탕수수와 면화를 재배하기 위해선 체격이 좋고 일도 잘하는 한국인이 제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사이판 제당소로와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남양 사이판 로타티니안 섬은 지상낙원으로 추위를 모르는 상하의 섬. 열천지에서 사탕을 만드는 수수 재배는 돈벌이도 좋고 먹는 것도 천하일품. 이렇게 홍보하자 총 90명의 한국인이 사이판 제당소에 지원하죠. 하지만 노동자 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평안남도에서 2차로 노동자를 모집했으며 1918년엔 대구에서도 사람들을 고용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한국인 노동자를 사이판으로 이주시켜 이주 노동자가 4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죠. 광주와 평안남도에서 주로 노동자를 확보한 니시무라 회사와 달리 남양척식공업회사는 주로 대구에서 노동자를 모집했는데요. 남양척식공업회사도 사이판 섬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제당소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포나페 섬이나 쿠사이 섬에 농장을 개설해 카라오마와 망그로브 소금을 제조했죠. 그렇다면 남양군도로 이주한 한국인 노동자들은 광고 모집글처럼 지상낙원에서 돈을 벌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까요? 아침부터 견딜 수 없는 무더위에다 쇠파리 모기떼 속에서 일하고 밤에나 쉬어야 했다. 남양군도의 노동 환경은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덥고 벌레도 많았을 뿐더러 식수마저 부족했는데요. 심지어 임금 차별마저 존재했죠. 일본 본토 출신의 월급은 45엔, 오키나와인 월급은 40엔인 반면 한국인은 일당제였는데요. 평균 65전으로 휴일 없이 30일 동안 일해도 19엔 50전에 불과했죠. 이렇게 허위 광고에 임금마저 차별했으며 돈이라도 잘 벌어서 급여를 올려줘야 했을 텐데 두 회사는 파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한동안 경제 불황기를 겪는데요. 게다가 1919년 11월 3일 쿠사이 섬의 남양척식공업회사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60명이 임금 인상과 한국인 차별을 문제 삼아 시위를 진행하죠. 그런데 시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2명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경제 불황인 상태에서 노동자가 시위를 진행하고 시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남양척식공업회사는 문을 닫게 되죠. 남양척식공업회사가 일본인과 한국인의 대립이었다면 니시무라 회사는 한국인끼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평소에도 전라남도 출신과 평안남도 출신 노동자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노동자들의 신경은 더욱 곤두섰죠. 그러다 마침내 전라남도 출신과 평안남도 출신끼리 패싸움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평안남도 출신 노동자들을 한반도로 강제 송환시켰으며 안 그래도 사정이 나쁘던 니시무라 척식회사는 망하게 되죠. 그렇다면 일본은 이 사태에 대해 한국인들을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악행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끔찍한 짓을 벌였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일본은 한국인을
무사히 한반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 눈치를 심각하게 살폈기 때문이죠. 일본은 장기적으로 남양군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싶어 했으며 서방의 강대국들처럼 선진국으로서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자 했는데요. 그러므로 남양군도 투자 실패와 한국인 실업 노동자 문제가 국제 이슈로 커지는 것을 우려했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남양군도에 더욱 많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해군은 남양홍발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남양홍발 주식회사는 망해버린 남양적시공업회사와 니시무라 회사를 인수했죠. 이 회사는 설탕왕이라 불리는 마스의 하루치가 경영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과거 사건 때문에 한국인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양군도에서는 더 이상 한국인이 남아있지 않았던 걸까요? 놀랍게도 오히려 이때부터 한국인 부르주아들이 남양군도에서 탄생하기 시작하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통치하는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뛰어난 사업 수완, 근면성실한 태도? 이러한 요소도 중요하지만 일본인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1921년부터 1938년까지 초기 일본 기업의 실패 이후 새로 설립된 남양홍발 주식회사를 바탕으로 남양군도는 경제개발에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제2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한국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남양군도에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코코넛 사업과 기생집 운영이었죠. 코코넛 사업은 한국인을 한 마을의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잠깐, 코코넛 사업? 코코넛은 독일이 통치하던 시기부터 주요한 사업 아이템이었으며 일본이 통치하던 시기에도 무려 제당업 다음으로 크게 진행된 사업인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이 시기에 워터파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코코넛 음료라도 유행했던 걸까요? 코코넛은 비누와 식용유, 심지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도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정확히는 코프라에 대한 수요가 넘쳐났는데요. 높이 자라나는 야자수에서 코코넛을 따야 했기 때문에 원주민을 노동자로 고용하지 않았던 다른 사업과 달리 원주민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어떻게 이용했냐고요? 원주민은 일종의 프리랜서였습니다. 원주민은 코코넛 열매를 일종의 화폐처럼 사용해서 일본인이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성냥, 담배, 식료품 등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래는 원주민들에게 대단히 손해였는데요. 예를 들어 코코넛 1kg과 성냥 한 갑 가격이 각각 1,000원이라면 코코넛을 2kg 가져와야 성냥 한 갑으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부가세가 무려 100%나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교환 비율 때문에 원주민과 교역하는 상점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스페인과 독일, 일본이 연이어 남양군도를 개발하고 통치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대부분 옛날처럼 자급자족하며 살기가 힘들었으며 일본 기업은 대부분 원주민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은 보통 코코넛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교역 상점은 점차 원주민 사회 깊숙한 곳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코코넛 교역 상인이 많아질수록 코코넛 사업을 통해 일본 정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남양군도의 작은 섬들에서도 상점이 생겨났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배우 고두심의 아버지 고명년은 남양군도에서 여러 사업을 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 한반도로 돌아왔는데요. 그가 한 사업 중 하나가 코코넛 교역업이었죠. 하지만 코코넛 사업을 통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도 있는데요. 황영삼, 일본 이름은 이와자키. 그는 사테왈 섬에서 코코넛 교역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사테왈 섬엔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원주민들이 살았는데요.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황영삼은 남양군도를 점령한 일본에서 사테왈 섬으로 파견한 일본인 대표자였습니다. 즉, 황영삼은 그곳에서 일본인 행세를 했던 것이죠. 다른 코코넛 교역 상인처럼 황영삼은 그곳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데요. 덩치가 크고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셨으며 심지어 폭력적이고 정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덕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코코넛 교육 상인들이 여러 원주민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들도 존재했죠. 하지만 황영삼은 섬 주민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는데요. 섬 주민들은 황영삼이 죽은 이유가 그저 코코넛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증언했죠. 그래서 무려 7년가량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코코넛 중개업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 착취 산업이었다면 한국인에게 부를 가져다 준 또 다른 산업인 기생업에는 같은 민족을 인신매매한 비극이 있습니다. 남양군도 섬 시가지들엔 학교, 병원, 요리점이 있었는데요. 요리점은 요정 혹은 열양야라고도 불렸죠. 사이판에서 유명했던 대표적인 요리점은 칠봉루와 대동강이었는데요. 두 요리점 모두 한국인이 운영했으며 한반도에서 여성들을 사왔던 것으로 추측되죠. 실제로 1936년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평양에 거주하던 황씨가 1929년에 15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을 고작 300원에 남양군도 유곽에 팔아버렸는데요. 이후 7년이 지나자 여전히 사이판에 있던 딸이 부모와 인연을 끊겠다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와 기생들만 주로 있던 남양군도에 어째서 이토록 많은 한국계 후손이 존재하는 걸까요? 한국인 패싸움과 시위 사건 이후 일본 기업은 오키나와인을 주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고용하지 않겠다고만 판단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편하지는 않았는지 1927년과 1933년 각각 무려 4,000명과 6,000명의 오키나와인 노동자가 시위를 벌였죠. 또한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며 남양군도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본 정부는 남양군도를 장기적으로 영토화하고자 했죠. 하지만 상당수의 일본 국민이 중일 전쟁에 징병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양군도로 보낼 일본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남양군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졌죠. 그래서 남양군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던 남양홍발 주식회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한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남양홍발의 노동자 모집을 도왔는데요. 조선총독부는 각 도청에, 도청은 군과 면으로 노동자 모집 명령을 하달했죠. 이번 노동자 모집은 과거와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변화였는데요. 이전에 남양군도로 노동자를 모집할 때 일제강점기 무단통치 시절이었죠. 이 시절 일본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많이 보던 시기라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졌지만 극단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938년엔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일본이 한국인을 향해 무차별적인 학살과 극단적인 강제성을 동원해 노동력을 확보했죠. 두 번째는 일본의 전쟁 계획입니다. 1937년부터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하고 1939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전 세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일본은 남양군도와 대만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기 위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국에 맞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1939년부터 1941년까지 2차 세계대전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일본이 대규모 전쟁을 준비했던 시기를 제3기,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연합국과 전쟁을 벌인 시기를 제4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939년부터 시작된 노동자 모집을 통해 남양군도로 가는 한국인 인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죠. 노동자 모집이 있기 전인 1933년부터 조선인 친목회 고문 김영일은 신문과 영화를 통해 한국인에게 남양군도에 대한 환상을 심었습니다. 조선인 친목회는 일본의 지원을 받는 남양군도 한국인 단체로 남양군도에 속해 있는 한국인들을 감시하고 한국인 노동자 모집에 앞장서는 집단이었죠. 결국 마을 군수와 면장의 적극적인 권유, 그리고 조선인 친목회의 남양군도에 대한 홍보 전략으로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남양군도로 떠났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국제 눈치를 보지 않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남양군도의 노동 조건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으며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휴식시간은 1시간 30분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비가 와도 일을 해야 했으며 주로 야쿠자 출신들로 구성된 감시자들에게 구타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도 수차례 구타를 당했죠. 한국인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처음엔 농장이나 광산에서 나중엔 전쟁을 위한 비행장이나 군수시설 건설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귀국하겠다는 희망과 달리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계약 조건을 어기고 심지어 봉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한국인들을 남양군도에 잔류시켰는데요. 중일전쟁이나 일본의 가혹한 한반도 통치를 피해 남양군도에서 돈을 벌겠다는 희망 하나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버텼던 한국인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미국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그런데 제3기의 남양군도로 떠난 한국인들이 의도치 않게 전장에 갇히게 된 것과 달리 태평양 전쟁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시험까지 치면서 남양군도로 가는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남양군도는 미국의 일본 본토 침략을 막고 오히려 미국이 점령한 태평양 섬들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전진기지였는데요. 한국인들은 왜 시험까지 치면서 남양군도로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 일본은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들을 지역 노동 현장에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광산이든 전장이든 사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강제로 징병했죠. 당시 일본의 전장은 넓어도 너무나도 넓었고 도대체 어디로 끌려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출되길 기다리며 지역 노동 현장에 투입된 한국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남양군도 해군 군무원에 지원하면 1년만 일을 하면 되고 월급도 주겠다고 광고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계약기간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면서 목적지와 하는 일을 알 수 있는 해군 군무원으로 가기 위해 시험을 치른 것이죠. 하지만 계약기간과 월급을 준다는 말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동안 상공과 해안을 미국에 장악당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1943년 이후 남양군도로 징집되어 간 사람들은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끌려간 사람들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한국인은 끌려가서 비행장 등 군수시설 설비와 정비를 위한 해군 군무원 그리고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누가 갔는지 얼마나 갔는지 추정치만 존재할 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한국인이 낯선 땅에서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라는 시대의 물결에 휘말린 건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수없이 고민하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하지만 남양군도로 끌려간 한국인들은 한평생을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가득 채우고 낯선 타지에서 희생당한 것인데요. 1945년 마침내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며 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키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미국 폭격기가 출격한 노스필드 비행장은 일본이 한국인을 동원해 만든 티니안 섬의 비행장입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희생시킨 일본을 굴복시키고 광복이라는 희망으로 넘어가도록 만든 구름판, 즉 비행장을 건설한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누군가는 남양군도에서 인연을 만나 또 누군가는 국가에 실망해서 각각 저마다의 이유로 남양군도에 남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원자폭탄 전투기가 출격한 티니안 섬으로 모이는데요. 스페인 시절 거주하던 원주민이 없어져 무인도가 되고 태평양 전쟁 이후 한국인들이 거주하자 이 섬엔 한국계 후손이 무려 40%가 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한국인 성씨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낮으며 미국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2015년 일본 천황이 팔라우에 가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추모한 것에 비해 한국은 국가적으로든 국민 개개인으로든 과연 남양군도에서 희생당한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손을 뻗었을까요?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약한 것은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절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광복을 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 과연 머나먼 태평양 섬에 남겨진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인들은 남양군도의 사례를 떠올리면 어떠한 생각에 잠기게 될까요? 자신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다룰지에 대하여 자손들이 불어나가는데 이들의 2대, 3대, 4대를 합치면 300명쯤이 아닐까 추정한다. 이들은 당당한 USA 시민들이다. 그들이 품었던 희망과 좌절을 가슴속에 묻고 눈을 감아버린 이제 우리들은 그 시대가 어떤 시간이었는지, 왜 우리는 그토록 그들이 보낸 지난 시간을 외면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좋은 생활을 위해 존재하지 생활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태평양 전쟁 시기 남양군도에 있던 한국인들은 아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죠. 한국인들은 자살을 강요받았고 동포들의 시체로 뒤덮인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은 한국인을 잡아먹었는데요. 지옥 같은 남양군도의 삶,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인의 대탈출, 그리고 일본 병사들에 맞선 한국인들의 싸움까지. 과연 태평양 전쟁 시기에 남양군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